용산은 문제가 뭐예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계엄령의 심장부, 탄핵 정부의 상징성,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집무실은 아니다.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청와대. 70년 이용을 했던 국가의 어떤 상징성 의미가 있는 거죠. 과거 정부에서 이전을 계속해서 시도했던 큰 이유는 그 공간이 너무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잔디광장 시민들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하고, 이 세종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큰 장점은 국토의 균형 발전의 상징성. 대통령 집무실만 국회의사당만 안 옮겼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행정부처는 거의 다 옮겨가 있는 그런 상태죠.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퇴근, 출장 오는 거 굉장히 많죠. 비용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제일 합리적인 안은 현재 상황에선 뭐라고 보세요? 현실적인 안은 가장 현실적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산물이 되는 행정수도가 돼야 되는 거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대선이 열리고요. 그리고 6월 4일부터는 새로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딘가에서 본인의 일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 어딘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실 혹은 뭐 대통령실 관저 뭐 이런 게 될 텐데,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요거 갖고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들이 조금씩은 뭐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갈 거라는 거에는 또 많이들 또 동의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여튼 당장 지금 어디를 쓸 거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과연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가 되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일인가? 차기 정부가 어디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서종국 교수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실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뭐 큰 고민 없이 당연히 대통령실이면 그냥 뭐 청와대지, 뭐 대통령이 있는 데가 청와대지, 요 생각으로 이제 몇십 년 살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난 전 대통령 때 갑자기 이제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청와대에서 좀 나오자 이런 얘기는 몇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꾸준히 제기됐었죠. 예, 근데 결국 이제 못 나오다가 이번에 용산으로 나왔는데 다시 이제 뭐 청와대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뭐 세종으로 아예 옮겨야 된다, 혹은 그냥 급한 대로 용산 써야 된다 등등의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군데를 한번 오늘 좀 비교를 좀 해주시면서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저희 아이디어를 한번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청와대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네.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했던 곳, 여기는 장단점들 혹은 뭐 여기로 다시 가게 되면 경제적인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거론되는 예. 현재의 용산, 네. 그리고 과거에 썼던 청와대, 예. 그리고 이제 또 검토되고 있는 세종시, 예. 각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종시가 있는데, 네. 이 세 곳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놓고, 무슨 얘기냐면 동등한 어떤 입장에서 네. 최적의 입지를 찾는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무리예요? 예.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런 데는 세 곳이 다 특성이 다르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제 똑같은 입장에서 최적지를 찾는다라는 것은 약간의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조금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용산은 네. 뭐 파격적으로 이전을 해서 시도한 그런 현 대통령 집무실. 네. 그렇지만은 상당히 이제 이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야 각 후보들이 너나 없이 지금 이전하겠다라고 공약을 걸고 있는 거죠. 예. 용산 같은 경우, 그럼 용산부터 한번 좀 먼저 가보면, 네네. 용산은 문제가 뭐예요? 지금 다음 대통령 용산으로 가게 될 때 생기는 문제. 가장 큰 것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새 정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각 대통령 후보는, 그러니까 그 계엄령의 심장부, 그다음에 탄핵 정부의 상징성, 이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선거운동에서 전혀 고려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거죠. 이건 좀 정치적인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 강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측면에서도 네. 이제 대안적으로 해서 표를 얻기 위한 좀 전략적 접근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지금 출퇴근할 때 네. 교통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한남동에서 처리하는 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저 했잖아요. 옮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거기 다 대통령실 다 꾸며놨는데 다시 이거 그럼 다 뭐 때려부시고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미 예. 약 한 80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매몰 비용으로 회수가 불가능한데 단순한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비용을 절감하는 이제 거기서 계속 예를 들어서 5년을 집무실로 쓴다면은 네. 그런 게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완결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용산의 집무실을 계속 쓰는 동안 네. 합참을 이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합참이요? 합동참모본부를 거기를 왜 이전하죠? 그 다른 곳에 그 네.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참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연수의 이사들을 이제 한 거죠. 그래야 되는 대통령실이 이제 국방부로 와서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는 이제 합참 쪽으로 이제 약간 낑겨 이사를 한 거고. 그렇죠. 이제 합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합참은 참. 국방부가 합참으로 들어가면서 합참 네. 공간을 쓰는데 네. 합참이 제 기능을 못 하고 그다음에 합참과 관련된 또 군사 시설이 있는 거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또 이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비용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합참의 그 이전 비용이 약 한 3천억 원 그리고 합참과 관련된 군사 시설을 또 정비해 그러니까 구축해야 하는 비용이 약 4천억 원.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한 8천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이전의 완결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용산은 계속 있는다라는 것 자체도 정치적인 네. 이유를 떠나서라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그 집무실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네. 거죠. 이왕 그러니까 용산 왔으니까 그냥 용산 쓰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네. 이왕 용산 왔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합참 이전까지 생각하면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남는 거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약 1조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요. 네, 자, 분석가들도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실이 다시 이제 청와대나 이렇게 옮기게 되면 그러면 원래 국방부가 원래 쓰던 자리로 돌아가면 되고 그렇죠. 합참도 원래 쓰던 걸 쓰면 되니까 그러면 특별히 더 들어갈 추가 비용은 별로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청와대 다시 이제 개존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청와대 이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 비용이 이제 좀 들어갈 수 있어서 용산은 꼭 절약하는 게 아닌 선택이 될 수 용산으로 그렇죠. 간다는 게 꼭 절약하는 건 아닌 거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좀 아마 고려 대상이 될 것 같고요. 혹은 그냥 입지로 따져봤을 때 대통령실이 집무실이 그 용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는 뭐 나머지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애당초 그 용산으로 결정했을 때 이 백년대계를 보고 그 선정한 그런 입지는 아닌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는 청와대는 죽어도 안 가겠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찾다 보니까 국민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은 민주적 절차를 거의 무시한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세계 유수 수도를 이전한 국가에서도 보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민주적인 절차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새 수도는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정치 군사적 의미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보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민주적으로 다 거쳐가지고 결정한 결정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성의 의미도 큰 거죠. 근데 그걸 놓고 본다면은 용산은 그게 적합한 그런 요소를 하나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비용, 뭐 부정적 정치적 의미,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상징성 의미에서도 전혀 어떻게 보면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하여튼 뭐 몇 달 어쨌든 청와대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기간 동안은 공사 기간 동안은 용산에 있긴 있어야 되죠. 현재 대통령 현실적으로는. 뭐 준비 기간이 전혀 없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6월 4일 날 바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후보는 하루도 근무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그 워낙 지금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청와대 인테리어를 하거나 보수공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그 기간은 최소한은 근무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극단적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들어가고 6월 4일부터 다른 공간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도 나올 겁니다. 그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그 청와대로 다시 가서 할 수 있나? 바로? 이제 우리 과거 경험에서 보면은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네. 취임하기 전까지 준비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 그때 자주 쓰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네. 이 지금 청와대 옆에 삼청동에 금융연수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네. 또 일부 종합청사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이 대통령 책상만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비서 그러니까 최소 인원만 네네, 갖다가 네네. 쓰는 저는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봐요. 그렇게 할 후보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어떤 후보는 용산 이 이미지 자체가 너무 싫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청와대 옆에 금융연수원 공간이라든지 네, 하여튼 네, 임시 공간을 잠깐이라도 쓰고 청와대 빨리 개조해서 다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짧지만은 네. 그 과정에서 그런 요청을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다가 또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고 여튼 용산은 교수님 보시기에도 뭐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입지적으로 별로 그렇게 썩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는 뭐 우리 그러니까 오랜 그 70년 네. 이용을 했던 국가의 어떤 상징성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지만은 그래도 새 정부가 5년 동안 집권할 기간 동안은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 대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요? 예. 뭐 과거 정부에서 네. 이제 이전을 계속해서 시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그 공간이 너무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이나 접근성이 좀 취약하다. 네. 그런 관점. 이제 상대적으로 보안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좀 거리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 이 정부에서도 이전을 시도를 했던 거죠. 네, 바깥으로 네. 나오려고 시도를 했던 맞아요. 거죠. 근데 그런 점은 지금 현대 관점에서는 조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폐쇄성은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폐쇄성보다는 네. 지금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그 개방성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공간을 그렇게 쓸 수 있다고요? 예. 워낙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입구는 좁고 뭐 이래서 접근 자체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약간 그 경계를 조금 네. 안쪽으로 좀 이렇게 그 백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잔디광장 네.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어서도 예. 좀 이 가깝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론 이 무한정 개방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접근성. 네. 그러니까 정기적인 어떤 개방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다양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은 권위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저 어린이날 이럴 때 한 번씩 이제 잠깐 뭐 아이들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 정도일 그렇죠. 텐데 청와대가 과거에 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그 경비 초소 입구 같은 거를 조금 더 안쪽으로 쭉 밀고 그렇죠. 현재 청와대 그 넓은 공간을 좀 더 시민에게 상시 공개를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경비는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뭐 대통령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고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청와대에 대한 좀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느낌 같은 건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실제 미국의 백악관이 네. 그렇게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백악관은 관광 코스처럼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근하게 그 크게 이 통제받지 않으면서 경계까지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쪽에 이 소개를 받아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경할 수 있는 네. 집무실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청와대는 물론 이제 그 안쪽으로 뭐 비판하는 분들은 뭐 구중궁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과 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뭐 관저, 비서실, 집무실 뭐 이게 이제 좀 떨어져 있어서 네. 그러니까 비서실 인력들이 이제 대통령과 가장 이제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뭐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가장 크게 또 이제 지적받은 예. 두 번째 문제죠.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만 혼자 외롭게 두고 집무실에 책상에 두고 나머지 비서실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를 때마다 걸어가는 거리도 아니고 예.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 그 정도예요? 예. 저 안 가봐서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안 가보셨구나. 그게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금 그 괴리감이 큰 거죠. 예, 예, 그게 예. 가장 많이 지적이 되는데 예. 저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조금 그 공사를 다시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비서동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옆에다가.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일부 지금 그 본관에 예. 그러니까 비서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관 근무를 보게 되면은 대통령 혼자 집무실하고 이제 소수의 그 비서들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 최측근 뭐 이런 몇몇만. 그치. 예. 네. 그리고 여사, 예. 네, 영부인 공간 예. 이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회의 장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거를 조금은 기능을 조금 활용하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것은 옆에 좀 지어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떨어져.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하고 비서하고 좀 분리한다라는 우리나라 전통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전에도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중국 황제랑 저 한 100m씩 떨어져 다니잖아요. 네. 그 뭐 안전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뭐 권위를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 예,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얼마든지 뭐 건물 하나 옆에서 지어서 비서들 늘 왔다 갔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관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뭐 이제 관저가 걸어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관저는 조금 거리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그럼요. 출퇴근하는 느낌 좀 나야지 대통령도. 그러면 예.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어야 되고. 우리 보면 옛날 오피스텔에서 그냥 잠자고 뭐 이러면 일하다가 책상에서 일하다가 그냥 위에 저 복층에서 이렇게 자고 그러면 퇴근하는 느낌 안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관저는 그렇게 시비거리는 그건 아니라고 큰 문제는 봐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개방성은 얼마든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비서동과 떨어져 있다는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대통령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뭐 바로 옆에 건물 만들거나 하는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 하긴 비서들 인력이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력이 작진 않더라고요. 400명, 뭐 360명.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할 만한 공간이 또 있긴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거는 이제 신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돈은 좀 들긴 들겠네요. 예.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관에 공간을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집무실 공간으로만 쓰지 말고 비서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지적되는 거는 이제 이미 공개가 한번 됐잖아요. 네네. 그 시민들에게 오픈이 되면서 이거 이제는 그 보안 문제가 이게 뚫려버린 상황 아니냐. 대통령실 같은 데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되겠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부적인 그 공간 자체가 일반 시민들한테 노출됐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손금 보듯이. 네. 그래서 이제 보안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첨단 과학으로 이 보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기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심각하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모든 지금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보면은 그건 크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하긴 뭐 보안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건물 구조 같은 거야 사실 뭐 웬만하면 다 아실 거고. 네, 그럼요. 이제 뭐 아마 저 도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충분히 뭐 걸러낼 수 있다고 리모델링하면서, 봐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첨단 장비를 가지고 전부 다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우리 과학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개방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약간의 양면성,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시민들이 한번 방문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정감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내가 방문했을 때
그게 어느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고든지 또는 드라마에 나오면은 상당히 반갑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일체감도 느낄 수 있는 증감을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물론 네, 이제 네. 어떤 시민들은 그러겠죠. 아 이제 개방했다가 다시 가져가니까 좀 기분 나쁜가. 줬다 뺏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합니다. 거기서 뭐 영화 촬영 같은 것도 막 하고 예,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다만 이제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렇게 해피하게 임기 마친 경우가 또 별로 없잖아요. 네. 지지율이 막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진짜 안 좋은 네.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다음 대통령들이 이제 청와대에서 잘 또 퇴임까지 하게 되면 또 그 이미지도 얼마든지 또 바꿀 수도 그럼요.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네네. 네. 그래서 청와대 이전이 현실적으로는 돈이 그나마 좀 덜 드는 선택일 것 같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용산에 비교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 거기가 경제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단지 비용만을 보더라도 들어가야 될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리모델링 그다음에 뭐 네. 경비나 뭐 안보 요런 쪽 그렇죠. 관련된 것 그다음에 뭐 비서동의 일부를 조금 이제 옮기는 것 정도 그렇죠. 요런 게 이제 아마 들어갈 비용 정도가 될 것 같다. 네네. 예, 그게 아무리 들어도 설마 합참 옮기고 하는 그 그 뭐 비용은 8천억 그럼요. 이거보다는 훨씬 적을 테니까.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 따져볼 때는 그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세종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세종으로는 전에부터 계속 이제 가시려고는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좀 멀어서 그런지 말만 하고 안 가는 경우가 좀 많던데 이번에는 좀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세종으로 가면 세종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네. 세종 집무실 그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세종 땅도 집무실이 있어요. 네. 아, 땅도 확보를 했고 부지런도 다 돼 있고. 예.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러니까 건물만 올리면 돼요? 그렇죠. 건물만 지면 되는 거죠. 아, 그 땅은 다 이미 있고. 예, 예, 예. 아, 그러면 그 이제 정부 청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근거리에 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거기 가면은 네,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네. 국토의 균형 발전의 상징성. 아.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 음. 또 보이지 않는 효과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세종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있죠. 예. 근데 세종으로 예전에 이제 한번 옮기려고 했다가 무슨 저 헌법이라는 관습헌법, 예. 이런 또 놀라운 개념이 또 새로 그러니까 나오면서 2004년에 2004년이었나요? 예. 네. 헌법재판소에서 네, 결국 안 됐잖아요. 그래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예.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 예. 위헌 판결을 내렸던 거죠. 예. 우리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음. 그래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면은 네. 헌법에 다시 개헌을 통해서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위헌 판결을 해서 그게 이제 추진을 못한 거죠. 네. 대신 네. 이게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네. 가면서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집무실만 또 국회의사당만 안 옮겼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면 행정부처는 거의 다 옮겨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처들이 예. 서울에 일부 있고 예, 예. 뭐 과천에 좀 있고 예.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외교부 이제 기능상 예. 그러니까 서울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기능이 이제 서울에 주로 법원이나 네, 네, 네. 검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네. 내려갔고 그 외에 제가 다 열거는 못하지만은 거의 다 갔다고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세종 쪽으로 이제 많이 가서 거기서 결국 뭐 결제받고 뭐 이런 거 쭉 네.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사실은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에 있으면 훨씬 더 가깝게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정부 부처하고 어. 그러니까 유기직의 업무 연계성, 이 효율성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게 서울로 출퇴근 또는 네. 출장 오는 거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비용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비용 절감 효과 있고 그다음에 부진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건물만 올리면 되니까 네. 크게 무리가 될 건 없고. 네. 그러면 대통령실 그냥 아예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안 되는 건가요? 현재 헌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위헌을 2004년도에 한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극복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가장 쉽게 이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네. 쉽지는 않죠. 네.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개헌을 해야 되는 거고. 개헌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도를 이전한다라는 그 안건을 가지고 개헌을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통과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직접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붙이면은 네. 수도권에 있는 사람 반대할 거고. 네. 그다음에 세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부산권이나 호남권에서도 그렇게 쓱 100%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 그렇다면은 50% 과반을 넘기기에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못 옮기네? 그 이제 좀 현실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새 정부가 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할 때 예. 개헌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뭐 헌법학자는 아니지만은 지금 여러 여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즉 2004년에 비해서 20년 후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부처가 이미 다 거의 옮겨갔고 네. 기능이 그런 관점에서 헌재에다가 먼저 한번 사전에 한번 다시 판정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 국민투표 개헌을 통하지 않고 헌재에다가 관습헌법에 의해서 이게 유효한지 안 한지. 그 20년 전에 그렇게 판단했지만 지금 또 지금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고 예. 아니면 주 3일은 여기에 있고 주 4일은 또 거기 있고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나요? 글쎄요. 근데 그러면 좀 어렵나? 하긴 또 이동하는 거에서 또 대통령 수행하고 뭐 이런 것들도 쉽진 않긴 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세종 집무실이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있고 네. 정부 부처하고 또 의무 연계성을 위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비행기 타고 아니면 뭐 한 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공무원들하고 좀 접촉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자.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집무실이 세종으로 이전할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세종 집무실 그러니까 개념으로. 현실적으로 관습적으로 네. 기능을 거기서 회의를 자주 하면은 그게 집무실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서울의 집무실을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도가 이전하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수도라는 게 네. 정확히 뭐가 수도예요? 기본적으로 국가원수가 네. 근무하는 장소가 있는 곳이 수도다 이렇게 봐야죠. 아 그래요? 네. 수도의 개념은 그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 원수, 그 국가 네. 최고 지도자가 머무는 곳. 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도 네.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천도도 했지만 네. 수도를 옮겼지만 그때 옮기는 곳이 곧 왕이 근무하는 집무실이고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나 총리가 머무는 곳이 이제 수도가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럼 이제 수도라는 개념이 좀 명확해지네.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 옮겨야 수도인지 좀 헷갈렸거든요. 예를 들어 뭐 국회 다 옮겨, 정부청사 다 옮겨. 그래도 수도는 대통령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이 수도인가?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어쨌든 헌법의 판단을 또 받아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옮기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긴 하네요. 그것도. 예. 다만 이제 세종으로 옮길 때는 효율성, 정부 뭐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그 효율성 좋아질 수 있고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큰 가치가 또 실현될 수 있는. 그렇죠. 네. 나름대로 상징성과 효과 네. 굉장히 막대하죠. 그런 장점은 있고. 네. 세종으로 갈 때 단점이 있습니까? 뭐 굳이 이제 지적을 하자면은 네. 세종 왜 세종이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쉽게 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세종이냐? 네. 왜 다른 지방에서 왜 세종이어야만 하냐? 예. 그러니까 부산이 그러니까 영남이나 호남권에서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서울이 계속해서 집중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 빨아들이는 그 힘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 힘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논리로서 설명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이기 때문에 집중한 거죠. 많은 기능이 거기 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역할을 하는 어떤 경제적 성과도 굉장히 네. 커요. 근데 그게 이제 세종으로 가게 되면은 네. 다른 지역에서 서울이 약간의 이 분산 효과는 있지만은 세종 주변의 다른 지역이 또 흡수당하는 거죠. 세종으로. 서울에 분산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울은 이미 비대해져 가지고 지키면서 있고 그러니까 세종의 기능이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세종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호남권이나 영남권의 기능을 세종이 다시 새로운 더 틀에서 가져가지고.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균형 발전이 맞냐? 그렇죠. 국가의 균형 발전의 상징성과 효과가 있는 또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너무 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빛이 너무 밝으면은 그림자가 짙은 거죠. 예. 세종에 성공적으로 수도가 이전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한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한계 속에서 다른 지역이 또 착취되는 그런 우려를 비난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것까지는 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충분히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아까 네. 제가 얘기한 대로 만약 개헌을 통해서 할 때 국민투표에 붙이면은 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쉽지 않은 거죠. 저 우리 교수님 생각하실 때 그러면 제일 합리적이 나는 현재 상황에선 뭐라고 보세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네. 청와대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예. 그리고 네. 새 정부가 네. 너무 급하게 자기 임기 동안에 네. 이전한다라고 과욕을 부리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수도를 정하는데 비민주적인 절차로 어떻게 보면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상징적 의미도 있거든요. 수도가. 네.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나라에서 행정 수도를 옮길 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전체 이 최적지 과학적으로도 찾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보면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가야 그게 수도로서의 이 상징성도 있고 권위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산물이 되는 그런 행정수도는 수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바뀐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를 들어 뭐 파리 에펠탑 처음 생겼을 때 얼마나 욕들을 네. 많이 했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파리 명물이 됐고 예, 예. 그리고 도시를 아마 혹은 뭐 수도를 이렇게 이전하는 거에 있어서도 뭐 1, 2년, 3, 4년 이렇게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거나 그냥 저 세종이 행정수도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네. 너무 급하지 않고 그럼요. 예, 좀 천천히 시간을 좀 갖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용산은 뭐 여러 가지 지적이 되지만은 반복해서 지적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민주주의의 그 몰살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능가하기 위해서는 수도 이전은 민주주의적 절차 과정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요 정도 말씀이면 지금 이제 대선 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수도 이전에 관해서 혹은 뭐 대통령실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도움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을 세 분 혹은 뭐 그 이상의 후보들이 잘 참고하기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교수님 보내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